네, 안녕하시죠? 두 번째 수업입니다. 저는 지금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PPT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이 부분? 네, PPT가 제대로 그 교과서가 스캔이 잘 안 떠져서 심지어는 교과서를 분해했어요. 그래서 스캔을 멋있게 한번 떠보려고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제가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오타쿠의 덕심을 갈아 넣은 저의 PPT가 사라졌습니다. 어디 간 걸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없어. 내 신나서 내가 열었는데 없어. 그래서 지금 나는 몹시 화가 나 있어. 아, 열받아. 그래서 굉장히 보기 싫은 내용이 될 것 같으니까 네, 보시다가 승질나면 잠깐 멈추고 다른 수업 보고 오세요. 알았죠? 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로는요, 148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뭘 얘기했었냐면요,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 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를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특성, 특징 이러한 것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를 저희가 유형 간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경제적 소수자, 신체적 소수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은요 좀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은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다양한 유형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소수자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례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차별의 원인과 해결 방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의 원인과 해결 방안, 이주민 차별의 원인과 해결 방안, 장애인과 성적 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해결 방안 이렇게 네 가지 내용입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건 말 그대로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뭐랄까요? 지식적으로? 네,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한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그 결과에 따라서 내려진 그러한 내용이지 각각의 사람들의 어떤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문제점의 원인이라던가 또는 그 문제점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어떠한 생각의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제시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시작부터 해보자면 성차별의 원인과 해결 방안입니다. 교과서 148쪽이죠. 내용은요 사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각 챕터가 그러니까 뭐 원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각 차별의 어떤 양상, 모습, 뭐 이런 모습이다. 이것에 대한 원인은 이렇고 이 원인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렇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과 함께 이 해당 문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탐구 활동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청의 자료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찾아보기 귀찮아서 잘 이제 보지 않았던 부분들이라면 좀 이런 것도 있겠구나 싶은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교과서 잘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성차별의 원인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차별의 원인이라고 하는 건 일단 여기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돼요. 뭐냐면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 섹스와 젠더에 대한 차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으로 뭐 X와 XX, 뭐 XY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놓은 그 염색체와 관련되어 있는 성별의 차이 있잖아요. 차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예, 어쨌든 그런 이 생물학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많은 사회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나오는 이 생물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사회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또는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정된 편견 뭐 이러한 생각이 발생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 남자, 남자, 여자 이렇게 생물학적인 어떤 그 성에 따라서 태어났고 이제 존재하는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편견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되어 있는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각 사회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틀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이렇게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또는 그러한 어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굳어지다 보니까 성차별이 이제 바탕 이제 성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주로 이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어떤 남성 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모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요 반대가 되겠죠. 예, 다양한 또 종류의 사회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의 사회에서는 뭐 남자는 용감하고 적극적이고 어떤 경제 생활의 대부분을 책임을 지면서 외부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여성은 이것과 이제 대비되는 어떤 그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섬세하고 대비되네요. 수동적이고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한 외부의 경제 활동이 아니라 이제 내부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한대요. 그래서 이 선입견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냥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그런 선입견이 발생을 해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탁 이렇게 주어진 건데 그게 가정 생활에서만 머물러지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사회생활까지 연결이 되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성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리고 어떤 내 꿈은 이거야.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자아 실현을 위한 균등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받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혹시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제 여성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어떤 예, 이러한 선입견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에서 성별 때문에 어떤 똑같은 기회를 받지 못하는 여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요 반대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 탐구 활동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여학생이기 때문에 성차별과 관련되어 있는 경험이 있다. 라고도 하지만 남학생이기 때문에 성차별의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 경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랑 이거는 얘기하지 맙시다. 네. 아우 이거랑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끊어지지 않는 그 메비우스 띠 같은 거예요. 계속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요거랑 요거를 빼고 나머지 보실래요? 남자는 무조건 강해야 되고
어떤 가족의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숨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어떤 사회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답답함. 마찬가지로 여학생이기 때문에 또는 여성이기 때문에 유독 어떤 외모에 대한 평가가 여성에게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이제 크다던가.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떤 사회 활동에 대해서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제한이 있고 기회가 적다던가 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전히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성차별의 문제가 양쪽의 측면에서 다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두 번째 성차별의 원인과 관련돼서는 두 번째 부분이 저는 조금 더 느낌이 좀 뭐랄까요? 이렇게 나머지 이제 해결 방안하고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고자 이제 하는 부분에서 조금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가부장적인 제도가 자리 잡혀 있는 사회 안에서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가장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이 가정 바깥에서, 왜 바깥 사람 안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일을 담당하고,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경제적인 토대를 마련해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남성의 목. 반대로 여성 같은 경우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안을 이제 꾸며나가는 그런 역할.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별적인 어떤 그런 이제 고정관념 때문에 사실은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성차별 아닌 성차별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가부장제가 문제야.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가부장 제도가 아닌 모계 중심의 사회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뭐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뭐 많지 않다고는 하지만 모계 중심 사회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회에서 아마 반대로 얘기할걸요? 우리랑? 여자 중심으로 모든 게 결정되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정의 중심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이거죠. 차별적인 사회화 과정에서 우리는 그게 계속 이제 되물림되고 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어떤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사회에서 생물학적인 성별에 따라서 이러한 남성, 이러한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롤 모델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회적 기대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남자는 이런 역할, 이런 여자는 이런 역할, 이렇게 딱 이제 이미 만들어진 그 이제 형상에 맞춰서 이렇게 성 역할이 이제 차차차차차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우리 혹시 사회문화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그거 아실 거예요. 사회화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뭐 1차 기관, 2차 기관에서 우리가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만, 보시면 부모, 가정의 사회화 기관에서 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 대표적인 사회화 기관입니다. 그리고 대중매체, 이것도 2차 사회화 기관으로 요즘은 상당 부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고정적인 그러한 어떤 여성상, 남성상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진 차원에서 계속 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대중매체에서는 어떤 대중매체대로 이렇게 고정관념,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 성차별 의식이 반영된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한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런 성차별이 계속 반복되고 되물림되는 그러한 어떤 걸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우린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
근데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늘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수업하고 있는 저도 참 창피한 얘기인데, 네, 제도적 차원과 의식적 차원. 알어. 그럼 중요하지. 네. 맨날 뭔가 좀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야, 그치? 뭐 제도적 차원에서는 이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기치 안에서 어떤 기회균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이제 합리적 차별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더 많은 기회를 뭐 여성에게 줘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요. 이제 역차별 뭐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사회가 늘 이제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죠. 지금 밤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아이패드가 밤을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점점 어머 지워야겠네요. 다 지워주세요. 다 지워. 네. 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소수자들을 위해서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좀 이제 우대해주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하다 보면 이제 역차별이라고 하는 문제 요게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합리적인 차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미안해요. 정신없이 만들어서 저도 저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파워포인트면 편할 텐데 이게 지금 PDF 파일을 급하게 불러와서 만들다 보니까 엉망진창이네요. 이제 여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남성의 어떤 위치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으로 좀 차이가 나니까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은 그런 어머나 조금 더 많은 그런 어떤 이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역차별이나 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오히려 좀 이제 양성을 다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쪽의 성별이 유독 이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직업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대편 성별의 어떤 이제 그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선발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군인이나 뭐 경찰이나 이렇게 그동안 이제 남성의 이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그런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성을 우선 선발한다던가 오히려 이제 그리고 반대로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남자 선생님을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 선생님을 우선 선발하고 이제 그 다음을 이제 여성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양성의 어떤 기준을 맞춰주기 위한 그런 어떤 시도가 계속 제도적으로 보충이 되고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친구 의식적 차원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는 인정하지만 이게 차별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래서 각자가 공존하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자, 남자, 뭐 여성, 남성 이런 것보다는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좀 더 위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또 있잖아요. 사람, 인간. 약간 이런 느낌? 네. 한 사람의 사람으로 그렇게 좀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밑에 내용들 좀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 탐구해야겠죠. 네, 성불평등 실태. 네. 이거 우리 자세한 얘기는 등교 수업했을 때 조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교과서 154페이지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의 원인과 해결 방안.
여기에서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교과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는 이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내용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고용의 형태가 정년, 그러니까 해당 직업군에서 맥시멈까지 일할 수 있는 어떤 나이, 뭐 기업마다 다를 수 있고 이제 공공 업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일반 사기업에서 일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정년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생활이 가능한 연령대는 이제 만 64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4세를 기준으로 그냥 일단 생각을 했을 때 그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그만둘래요. 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 기간, 정년의 보장 여부에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데요. 이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시노동, 시간제 근로, 파견과 용역 같은 고용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시노동 같은 경우는 자리가 비었어. 그래서 그 비어있는 자리를 임시로 대신해주는 노동의 형태. 그 다음에 시간제 근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견이나 용역은요, 조금 고용의 형태가 좀 다른 건데요. 파견 같은 경우는 이제 파견 업체가 있고 이 파견 업체에 기업에서 사람 좀 보내주세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요 파견 업체와 계약을 맺은 요 이제 사람이 요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계약,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속은 요 파견 회사지만 일은 이 회사에 가서 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업무 지시를 이제 받아서 수행을 한다는 게 이제 파견, 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용역은요, 요런 거예요. 용역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회사 건물을 좀 관리해 줄 곳이 필요한데 관리 좀 해주세요. 라고 요 회사 건물을 관리해 주는 이제 B라고 하는 회사와 건물 관리와 관련된 계약을 맺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요 B라는 회사에서 A 회사 건물을 관리할 사람을 고용하고 이 사람에게 가서 A 회사 건물을 뭐 청소는 어떻게 하시고 1층부터 몇 층까지는 어떻게 관리하시고 하는 그런 업무 지시가 요 건물, 회사 건물을 이제 관리하는 지시를 이 B 회사에서 직접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넘기고 이 일에 대한 걸 요 사람에게 지시하는 거. 요게 용역.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과 관련돼서는 이제 가장 뭐랄까요? 단순하지만 복잡한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장님과 노동자의 관계.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건 아니고요. 80년대 후반까지 이 중간에 이제 몇 번의 고비는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 경제의 규모가 확장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고성장의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이제 전반적인 생활 환경이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임금도 계속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 수준도 올라가고 있었고 자세한 이야기는 네, 이제 그냥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그랬는데 이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이제 나타났던 어떤 거품 같은 것들이 꺼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무리하게 확장을 해왔던 기업들이 그 확장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확장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막 도산을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외환위기, IMF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효율적인 경영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이
이제 정년을 계속 고용 이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된다. 이제 그래서 어떤 유연성 있는 노동시장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리해고 뭐 이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가 받고 있는 차별이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뭐냐면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제 좀 뭐랄까 되게 함축적인 의미긴 한데요.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두 다 같은 어머 색깔도 같이 가네. 네. 어떤 같은 가치, 그러니까 등질, 같은 가치, 그리고 등량, 같은 총량의 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거나 또는 같은 수준의 어떤 복지 혜택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 형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나 돌아오는 것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안전하게 일을 해야 하고 어떤 환경, 노동 환경에 있어서도 이제 고용주가 보장해 주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안에서 이제 어떤 배제되고 소외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이 계속 누적이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가 경험하는 것은 경제적 빈곤이 가중되고 그리고 자유경제 시장,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이제 자유주의 시장 체제, 시장 경제에서는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고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뭐랄까요? 비용을 좀 축소시켜서 그러니까 생산 비용과 관련돼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가장 줄이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노동시장 안에서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결국 이런 경제적 빈곤이 계속 이제 누적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랄까요? 이것이 현재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수준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경제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정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의 자녀에게도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계속 이제 큰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책으로 이제 2006년에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이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이제 제한을 두고 2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거나 하는 그러니까 2년 동안 일해 왔었던 또는 그 이상 일해 왔었던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력 그리고 그들이 일해왔던 어떤 그 노동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인정해주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정책이 마련이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정년을 보장받는 그런 어떤 노동자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고용주가 편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뭐 많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파견, 뭐 도급, 하청 뭐 이런 식으로 고용의 형태를 또 직접 고용이 아닌 직접 이제 계약을 맺고 하는 고용이 아닌 그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또 발생을 하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예요. 네, 그래서 해결 방안도 나오게 된 게 이거죠. 고용주는 인건비 절감에 주력하는 경영 방식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윤, 그러니까 이익을 최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노동에 대한 부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자 또는 뭐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버리고 상생, 예, 함께 살고 함께 존재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서 예, 같이 잘 살아봅시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아우 참 어렵네요. 네, 네 어렵네요. 제 생각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어렵습니다. 뭐 그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까요? 저는 고용주가 돼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마인드인데 말이죠. 어렵습니다. 네, 차별 시정 수행해야 됩니다. 넘어가죠.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돼서는 예, 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와 예, 차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그리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 좀 많이 협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랄까요? 키맨? 는 어떤 고용주의 인식의 전환? 이게 가능하냐고. 아유, 이 과목 정말 별로야. 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탐구 활동과 이제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아, 학교 폭력 할 걸 그랬어, 내가 그냥. 자, 세 번째입니다. 예, 교과서 157페이지. 이주민 차별의 원인과 해결 방안입니다. 아,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이주민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 이주민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화 또는 교류 뭐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큰 거는 이제 세계화되어 있는 국제적인 어떤 예, 그런 흐름에 맞춰서 다양한 어떤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생산 요소가 이제 생산 요소의 교류가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 보시면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는 뭐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IT 강국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공업을 중심으로 이제 80년대, 90년대 발전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굉장히 오래된 말이기도 한데 3D 업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difficult, dangerous, 그리고 dirty.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내의 노동 인구가 굉장히 고급화됐다고 표현하면 좀 웃기긴 한데, 네. 그러니까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기술의 수준, 습득을 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3D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분야의 노동 인구가 굉장히 이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게 된 거죠. 근데 여전히 해당 업종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이제 노동력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유입이 급증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는요, 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90년대 말, 어머, 이러면 나 나이 나오는 건데? 네, 뭐 2000년대 초반, 뭐 이렇게 해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제 인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보다 좀 기술력이 조금 아직 덜 발전된 국가에서 계시는 이제 노동자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을, 예,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에게도 꼭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주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노동력의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고 뭐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동시에 이제 해결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분들이 들어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 이겁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나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되게 많이 해결해 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거죠. 예,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임금 차별, 사업주와 한국인 노동자의 폭용. 이게 이 다음에 나오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순혈주의에 기반한 배타적 민족의식. 이게 순혈주의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좋아하는 그 말 있죠. 단일민족. 단군의 자손이다. 음. 그러니까 단일민족으로 단일민족이 예,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져서 쭉 내려온 그런 사회가 흔하지가 않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랄까, 이것도 인종차별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거죠.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일을 하러 왔겠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러한 태도에서 나오는 뭐랄까요, 굉장히 이제 차별적인 태도, 굉장히 낮게 보는 그런 어떤 시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좀 나서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인종차별이에요. 뭐 이렇게 나서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도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제도도 제대로 만들어지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이제 급하게 노동력부터 해결하자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뭐 더 이제 계속 문제가 쌓여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뭐 요즘에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분들 중에서 굉장히 긴 시간 우리나라에 체류하시면서 뭐 귀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어떤 그 우리나라의 체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시는 그런 어떤 단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 또는 이런 단체, 이런 분들의 활동이 조금 더 이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떤 정부의 그런 어떤 제도적인 바탕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밑에서 또 나오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좀 밀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쳐야 된다. 왜 다문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는 거죠. 음.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국제결혼 이민자. 그러니까 되게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굉장히 독특한 형태죠. 이제 80년대 때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거의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 남녀 간 성비 불균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에서도요, 거의 뭐 성비가 100대 130 막 이렇게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제 사람들부터 얼추 성비가 이제 맞아가기 시작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 점점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 살아가기 시작을 했고, 성비 불균형은 굉장히 심해져서, 그러니까 전체 여자, 그러니까 같은 해에 태어난 남자와 여자를 하나씩 이렇게 짝을 지어도 남는 남자가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은 이제 그 뭐 남자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농촌의 농어촌의 어떤 결혼 정령 인구가 굉장히 이제 성비가 불균형해져 버려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요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점점점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말 그대로 결혼이라고 하는 게 참 복잡한 거잖아요. 이제 감정적인 것도 이렇게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뭐랄까요? 현실이 만들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같은 사회 안에서, 같은 문화권 안에서 어떤 같은 가치관, 서로 뭐 비슷한 가치관, 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온 사람들도 맞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어떤 다른 어떤 문화권에서 다른 것을 경험하고 다른 내용을 교육받고 살아온 이제 각자의 사람들이 서로 어느 순간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문화적인 차이, 뭐 이러한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요 위에서 나왔던 요거 있죠. 요게 여기에서도 이제 나오게 된대요.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 여성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문화적 편견과 차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농촌일수록 약간 더 이제 전통적인 사회의 어떤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가족관계 안에서 어떤 여성에게 요구되는 그런 어떤 과중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언어적인 소통이 또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뭐 가정 폭력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도 이제 결혼 이민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이제 뭐 법률 상담이나 또는 뭐 이렇게 의료 지원이나 시설이나 이러한 것들도 이제 제도적으로 구축을 해놓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아직도 어려움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각지대죠. 어디나 사각지대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사람, 대표적인 분들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내용들입니다. 점점 갈수록 쉽지가 않아집니다. 눈물로. 네. 차별 사례 탐구하기. 예. 그리고 국제결혼 이민자의 차별. 어려움 많습니다. 이게 제가 그 수행평가 보면서 인종차별 관련해서 왜 미국에서 나오는 막 그거 내용 막 보면서 막 얘기했었는데, 우리도 우리 사회도 여전했네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예, 장애인과 성적 소수자 차별의 원인과 해결 방안입니다. 이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과 관련돼서는, 차별은 뭐, 네,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너무나 생활 속에서 일반 이제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도 이제 살펴보기 참,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디였지? 좀 예전인가? 아니다. 그 서울에서 지하철역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였는데, 아마 그 지하철역이 좀 생긴 지 좀 이렇게 새로 생긴 데는 웬만하면 다 이제 엘리베이터가 다 있잖아요. 출구마다. 근데 거기는 아마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몇 번 출구 몇 번 출구 이렇게 하고선 출구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계단에 그 뭐지? 그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그 리프트, 예, 그것도 없어서 그냥 계단만 있는 그 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이 휠체어에 앉아서 한참을 그 계단을 쳐다보고 계셨던 걸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저는 툭툭툭툭 올라가면 되는 계단인데 그분한테는 이게 또 하나의 벽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하루에도 진짜 몇십 개의 벽을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그렇게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부분에서의 어떤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차별 문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차별, 그러니까 편의시설, 교통수단 이러한 것들은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도 차별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고용, 뭐 재화 용역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제일 웃긴 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뭐였지? 긴급 문자, 긴급 재난 문자. 그게 왜 띠띠 이렇게 요즘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리죠? 네,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문자로 보내주잖아요. 긴급 재난 문자. 근데 그거 시각장애인이신 분들은 그거 어떻게 하지? 그걸 다 일일이 읽어주나? 그 어떻게? 휴대전화 그거 읽어줘요?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아니 그렇게 친절하게 다 알려주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 참여 같은 것들은 거의 뭐 어렵죠. 예. 그 물리적으로 신체적인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선거 한 번 하러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시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뭐 또 있죠? 그래요. 그 투표와 관련된 4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굉장히 많죠. 예, 직접 투표 못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마비가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 하지만 인지 능력은 정상적인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소중한 한 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하고 싶으실 거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뭔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부족함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요. 근데 아직도 좀 예,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요.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또는 장애 그리고 차별이라고 했을 때 누구까지 장애인으로 볼 거고 뭐를 어디까지 차별로 볼 거냐라고를 딱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범주가 좁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 요인과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제외하는 거죠. 그럼 그분들의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권리나 장애와 관련돼서의 보호는 또는 그분들에게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 네.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지만 여기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도 좀 길러야 한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에 대한 비판의식도 함께 길러야 된다. 예전에 봤던 통계 자료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또 바뀌었어. 이게 선천적 장애 비율보다 후천적 장애가 발생하는 비율이 훨씬 높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보다 이후에 뭐 사고라던가 또는 뭐 질병이라던가 뭐 다양한 요인으로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그 비율이 훨씬 더 많대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니니까 그들의 인권까지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져요라고 말하는 우리도 언제든지 장애를 가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점. 야, 이건 점입 가경이다. 무섭다. 무서워. 성적 소수자와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성애자, 그러니까 이 다른 성별에 끌리는 이성애자가 아닌 같은 성별에 대해서 끌리는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와 같은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을 말한대요.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 성별과 인치하지 않는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그러니까 사회에서 보편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성적 이제 지향을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지향과 좀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는 성별 정체성. 그래서 다른 이제 다른 성적 지향과 일치하지 않는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성적 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대한 논의가 오픈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말해왔었던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차별에 보다 가장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는 이제 뭐랄까요, 수면 위로 올라온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요즘에 들어서 발생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스스로 숨겨왔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드러내지 않았던 것들, 사회적으로 타부시했던, 쉬쉬해왔던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었을까 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리한 대우, 이러한 것들이 뭐랄까, 그러니까 이제 보이든 안 보이든 계속 사회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다가 이제 다양한 이제 저는 그래서 다원화 다문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사회 전반의 인권이 신장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중의 이해가 조금씩 높아지고 그리고 성적 소수자와 관련돼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다양성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제 좀 어려운 게 많죠. 그러니까 어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여전히 성적 소수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밀어내야 되는 거고, 이상한 거고, 잘못된 거고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 뭐랄까요, 다양한 어떤 기준들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다양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이분적인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최근에 어떤 좀 이제 기성세대라고 얘기하면 나도 기성세대인데 나이가 그러니까 어떤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가까운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이게 너무나도 심각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좀 젊은 또는 다양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별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시선, 좀 상반되는 시선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어려움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요, 가장 큰 게
그러니까 뭐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일 수 있지만 성적 소수자분들과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도. 그리고 차별적 의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차별적 의식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어떤 현재의 상황을 예,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편견 없는 어떤 뭐랄까요? 편견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런 어떤 교육 그리고 어떤 이제 성적 소수자와 관련되어 있는 차별의 문제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서 또 써먹게 되네요. 그러니까 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걸 하나로 묶어내는 카테고리가 또 하나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인간의 문제로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인간, 네, 존엄한 인간. 그러니까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 네, 더 상위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자연스럽게 의식과 생각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이 변화되고 행동과 생각이 변화되면 법과 제도도 역시 자연스럽게 변화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수업을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교과서 한번 훑어보는 느낌으로 느껴지셨을 겁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시험 문제는요, 뭐 객관식하고 서술형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술형과 관련되어 있는 안내는 여러분 다음 주에 등교 계약하시면 그때 각 반에 동일하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점점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어떻게 추석 보름달은 잘 보셨나요? 네. 뭐 걱정도 많고, 이제 한숨 돌렸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시작이다 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네.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생각보다, 네. 다 잘 가더라고요. 네. 원하시는 대로 다 잘 될 거니까, 시험 공부 좀 해주세요. 한 줄로 찍지 말고. 네. 이제 이 6단원 같은 경우, 6단원 맞죠? 5단원이네요. 5단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의 동영상 수업으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교 계약하면 더 자세한 얘기 하도록 하고요. 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수업 고생하셨습니다.